(41페이지) 자, 위화도 회군으로 이제 최영, 우왕, 창왕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제거됐죠? 그리고 이제 누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의 브레인 역할 했던 사람. 정도전. 또 과전법 기억나죠? 과전법 기억나요? 네. 예. 그 개경에다 고려 토지문서 다 모아가지고 불 지른 다음에 이제 새로 나라 건국할 공신들한테 땅 나눠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 과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조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준. 그리고 정도전의 오른팔, 이자, 정도전 저승 갈 때 길동무, 같이 죽었던 사람, 남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회군 세력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네, 그 새로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하죠. 자, 이들을 마지막으로 견제하려고 했던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 누구였어요? 정몽주였죠. 아, 여기 회군 세력에 한 명 더 써야겠네요.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이방원은 이성계 여덟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타이틀이 있어요. 네. 고려 시대 과거 시험에 장원국제는 못했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죠. 여기 등수 나와 있는데 몇 등 했을까요? 보여요, 이거? 7. 7등 했어요, 7등. 네. 근데 33명 중에서 7등이면은 전국에서 33명 뽑는데 7등이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죠? 네, 전국에서 7등 했다고 생각해 봐봐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이방원. 근데 결국은 그 이성계 말에서 떨어졌을 때 정몽주가 병문안 갔다 그랬죠. 근데 요때를 안 놓치고 이방원이 정몽주 불러다가 하여가 단심가. 그리고 이방원이 결국 정몽주를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고려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공양왕한테 이제 왕자리를 공손하게 넘겨봤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고려 왕으로 공양왕이 퇴위하고 누가 즉위해요? 베르인. 네, 이성계가 즉위하게 되죠.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로 즉위하는가 싶었는데 이성계는 즉위했을 때 무슨 왕이었죠? 표왕. 고려 왕이었죠. 그리고 어디서 즉위했어요? 개경. 개경에서 즉위했죠. 근데 이거 이제 고려는 왕실의 성씨가 뭐였죠? 왕실의 성씨가 뭐였어요? 왕씨였죠. 왕씨의 고려에서 이제 이씨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나라 이름도 똑같고 수도도 똑같아요. 이거 이성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은 원나라가 아니라 명나라가 이제 지배하게 됐잖아요. 이 명나라 황제한테 나라 이름 좀 정해주세요 하고 선택지를 두 개를 보내요. 네, 맞아요. 이성계 고향이 어디였죠? 함, 함흥이었죠, 함흥. 그 함흥을 옛날에는 화령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옛날 옛적부터 이 한반도에 있었던 그 나라, 그죠? 이 화령과 조선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하고 명나라 건국자, 명나라 태조였던 홍무제한테 이거를 보내요. 자, 명나라 태조가 어떤 걸 찍어줬어요? 야, 조선으로 해라. 자, 그래서 우리 저 이성계의 나라는 나라 이름이 뭐가 됐어요? 조선이 됐죠. 자, 그 다음 작업으로 이 개경이란 곳은 고려 왕씨의 어떤 그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새 나라를 건국할 때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성계의 강력한 의지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자, 처음에 수도를 옮길 때 여러 가지 그 지역들이 물망에 떠오르는데, 자, 제일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곳이 계룡이었어요, 계룡. 지금도 충청도에 계룡시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군부대 있는데? 네, 논산, 뭐 계룡 이런 데 들어봤나? 이 계룡 근처에 있는 또 지금 당시에는 계룡이었는데 지금은 계룡이 아니라 따로 독립된 도시인데 세종시라고 들어봤어요? 네. 사실 네. 70. 자, 그래서 계룡이 많이 물망에 올라가지고 계룡을 이성계가 직접 가봤어요. 자, 가서 여기가 뭐 계룡산이 또 있어서 계룡이란 도시 이름이 있는데 계룡산도 있고 뭐 근처에 이제 저기 저 조금 멀긴 하지만 금강도 있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괜찮은가 싶어서 여기다 궁궐을 좀 지으려고 그 땅 이제 다지는 기초공사도 하고 좀 준비를 했어요. 한 10달 정도. 근데 자, 하륜이라는 사람이 이 하륜은 나중에 이제 등장하겠지만 이방원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하륜이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 또 급제한 이 사람도 고려 말기부터 좀 이름을 알리던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성리학 유학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 잡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특히 능통했던 거는 여기가 명당이고 아니고 따지는 무슨 설? 풍수지리학에도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계룡은 명당이 아닙니다. 자, 이 하륜이 명당으로 제시했던 땅은 무학이라는 곳이었어요. 무학. 무학이 어딜까요? 무학. 서울 안에 있거든요. 서울 안에 좀 이러면 너무 추상적인가? 네. 서울 안에 너희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뭐 연세대 가고 싶어요? 네. 연세대가 있는 곳이에요. 연세대가 어디 있어요? 신촌이에요, 신촌. 무학이 어디라고요? 신촌. 신촌에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학교가 세 개가 있어요. 고려대가 신촌에 있나? 고려대는 저기 저 성북구 안암동에 있어요. 연세대.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데 이대가 신촌에 있어요. 그리고 서강대도 신촌에 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대학교랑 대학원을 서강대에서 8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 신촌역으로 대학교를 8년을 다녔어요. 20대 때. 자, 근데 이 신촌은 괜찮았어요. 그 신촌 옆에 그 안산이라고 그 이대 이 뒤에서 산도 있고 그 나름 한강이랑 좀 가깝기도 해요. 그 마포대교, 성산대교 건너가면 바로 신촌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보였는데 신하들 입에서 오르내린 얘기가 세상에. 네. 오르내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땅이 좁다는 거예요. 어떻다고? 도성이 되려면 땅이 좀 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줘야 되는데 좁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옛날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선생님 8년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신촌을 가보면 진짜 좁아요, 느낌이. 그 길이 그 신촌역에서 이제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협소해요. 그리고 연대 올라가는 그 독수리학교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막 그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뭐 토요일 밤이나 이럴 때는 막 차들이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사람들만 막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뭐 버스킹 뭐 이런 애들 막 기타 치고 막 공연도 하고 막 하는데 예전에는 2차선 도로가 있고 옆에 이제 인도가 있는데 여차하면 맨날 어깨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좁아요. 자, 그래서 그때도 그걸 사람들이 이제 잘 알았겠죠. 그래서 신촌은 좁다, 무학은 좁다 그래가지고 하륜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무학은 선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어디가 좋지? 그러자 스멀스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 수도 옮기지 말고 그냥 개경에 머무시는 거 어때요? 자, 이성계가 여기에 대해서 노발대고 화를 내요. 무조건 수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야 된다는. 이성계는 조선의 군주이지만 불심이 아주 깊었어요. 고려가 불교의 나라였죠.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는 나라였,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 성리학, 유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 정도전 이런 사람 다 유학자란 말이에요. 불교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계 베프 중에서 무학대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자,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만나가지고 평소에도 뭐 얘기나 이런 저런 얘기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무학대사도 어디 땅 보러 다니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 요청에 따라서 수도가 어디가 좋은지를 여기저기 찾아보고 다니다가 지금의 저 성동구, 지명 아직 얘기를 안 할게요. 성동구의 어떤 지역에 가요. 성동구 들어봤어요? 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 떨어진 사람이 성동구청장 3번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뭐 알고 있죠? 네. 정원호란 분. 네. 야, 근데 아무튼 그 성동구 어딘가에 갔는데 여기가 괜찮은 거예요. 무학대사 보기. 오, 여기 좋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도로 추천해야겠다 하고 이성계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자, 그 이성계 만나러 가는 길에 웬 농사꾼이 아주 늙은 할아버지였는데 그 소를 한 마리 이제 데리고 그 주변에 그 밭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소한테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를 그 소 이름이 무학이었나 봐요. 에이 멍청한 무학아 좋은 데 두고 왜 여기서 이렇게 그 알짱알짱거려? 자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소를 디스를 한 거예요. 깐 거예요. 소를 꾸짖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소 이름이 무학이었을까요? 그 무학대사 보고 멍청하다고 그 할아버지가 아무튼 무학대사 들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그 늙은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수도를 찾으러 왔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죠. 어디가 수도로 좋겠어요? 저기 저 십리만 가. 자, 그래서 거기서 10리 떨어진 곳을 가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터가 좋았더라. 거기가 바로 여기죠. 네, 한양이죠, 한양. 자, 그렇게 해서 수도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이성계도 가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한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양에서 10리 떨어져 있었다는 곳, 무학대사가 수도로 삼으려고 추천해내려고 했던 곳은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한양이 있었죠. 자, 십리, 갈왕 들어봤어요? 네. 왕십리에서 실제로 옆으로 저기 뭐야 이 왼쪽으로 서쪽으로 한 10리만 4km만 가면은 한양이 나와요. 한양 도성, 망국동, 광화문 이런 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수도가 그 한양 도성으로 한양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한양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차곡차곡 그 새로운 그 수도 건설이 시작이 돼요. 먼저 왕이 머물 궁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궁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궁전을 건설하고 그 궁전 안에 있는 건물에 이름을 다 붙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정도전이라는. 자, 정도전의 호. 이 당시 때 옛날 사람들은 별명들 많이 불렀어요. 별명 부를 때 자기가 스스로 별명을 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별명은 또 친구들이 정해주잖아요. 이 정도전은 자기 집 앞에 그 남한강이 흐르는데 그 남한강에 봉우리 3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 봉우리 3개를 도담 삼봉이라고 불렀는데 이 도담 삼봉에서 삼봉을 자기 호로 따와가지고 썼어요. 삼봉 정도전. 자, 이 삼봉 정도전이 경복궁 설계부터 뭐 모든 걸 다 담당하는데 경복궁의 이름도 이 정도전이 지었어요. 자, 그 유교 경전 중에 시경이란 책이 있는데 이 시경이란 책에 큰 복을 누린다. 경복이란 뜻이 있어요. 경은 크다라는 뜻이고 복은 복복자예요. 그래서 이 경복이란 이름을 시경이란 책에서 가져와가지고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자, 임금이 사는 곳을 궁전이라고 하죠. 궁이 더 큰 개념이고 전이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얘기해요. 자, 경복궁 안에서 임금이 즉위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자가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곳 이런 건물들을 정전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궁전 이런 뜻이에요. 정전이라고 하는데 경복궁의 정전 들어본 적 있어요? 뭐예요? 근전 맞아요. 오, 잘 알고 있네. 근정전이죠. 경복궁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이 근정전은 정전이라고 하죠. 제일 중심이 되는 건물. 이 근자가 무슨 근자일까요? 가까울 근? 찍어봐. 가까울 근 아니에요. 어? 뭐라고? 뿌리근? 뿌리근 아니에요. 딜리전트. 딜리전트. 성실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비슷한데 좀 더. 비지. 부지런할 근이에요. 부지런할 근. 네. 근정. 부지런히 정치에 임해라 해서 근정전. 그리고 임금님이 이제 신하들이랑 모여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물. 이런 건물들을 편전이라고 부르고, 이 경복궁의 편전은 들어봤어요, 혹시? 성규? 사정전이라고.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넉사. 네. 사정전 아니야, 아니. 신하들이랑 얘기할 때 생각해야겠죠. 생각할 사자예요. 생각할 사자. 사고력 할 때 사. 임금님이 자는 데가 있겠죠. 그 자는 곳은 뭐라고 불러요? 침전이라고 하죠. 이 침전은 강령전이에요. 안녕하세요 할 때 그 령이에요. 강은 그 편안할 강. 몸 만수무강하십시오 할 때 그 강이라고 보시면 강령하십시오. 강이에요. 자, 조선시대 왕비를 뭐라고 하죠? 왕, 왕후라고도 하고 왕비, 왕후. 대비는 왕의 엄마고 왕비보다 하나 커서 대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왕의 엄마고 왕후, 왕비 또 다른 표현 중전이라고도 하죠. 들어봤어요? 중전마마? 중전이 머무는 건물 교태전이라고 하죠. 교태를 부린다 이런 거 아니고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 자, 아무튼 자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야 이런 건물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었다? 정도전이 지었어. 자, 말 나온 김에 한양 도성과 그 주변에 있는 산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게요. 이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어디 가더라도 좀 아셔야 되니까. 자, 먼저 한양은 왜 이름이 한양일까요? 오, 맞아요. 이 한자는 사실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이 한자는 사실 우리나라 한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중국의 한나라 한자거든요. 근데 이 한을 한자 의미 그대로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말을 표현할 후민정음이 없었죠. 그래서 중국의 한자 음을 빌려다가 우리나라 그 이제 언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한자가 이제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이 합류해서 서울을 통과하는 이 한강을 큰 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의미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양이죠, 양. 예. 이 양은 무슨 양자일까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 볕 양자거든요. 예. 그 태양할 때 그 양이에요. 자, 볕 양자라는 거는 그 음지 양지 들어봤죠? 양은 보통 어디 쓰이냐면 강 위 있죠, 강. 강의 북쪽을 가리킬 때 양이란 표현을 써요. 중국에 낙수라는 강이 흘러요. 낙수. 그 낙수라는 강 위에 지은 도시가 낙양이란 도시예요. 낙양. 낙양 들어봤어요, 혹시?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네. 그리고 중국에 또 위수라는 강이 있는데 그 위수라는 강 위에 또 있는 도시가 함양. 그래서 양은 이제 강의 북쪽을 뜻한다. 네. 근데 아무튼 한강의 북쪽이라 그래서 이름이 한양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 강남은 원래 한양이 아니었어요. 네. 그치. 개발해서 나중에 서울에 편입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은 정궁이기 때문에 네 개의 정문이 있어요. 자, 사방위가 어디예요? 동서남북이죠. 그 중에서 그 동서남북 각자 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이 어떤 문일까요? 정문이. 동서남북 문 중에서 정문이 어느 방향 문일까요? 남문이 정문이. 왜 남문이 정문이에요? 임금님이 어딜 보고 앉는다고?
남쪽을 남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문이 정문이에요. 경복궁의 정문, 남문인데 그거는 도성의 남문이고 남대문을 이제 숭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경복궁의 남문 뭐예요? 광화문이죠. 자, 우리 많이 들어봤던 그 광화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어느 쪽 문이라고요? 남문이에요, 남문. 네. 그러면 동문은 건춘문, 영추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전봉주 들어봤죠? 그때 일본군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죠?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어떻게 해요? 부셔요. 예. 부셔도 들어오는데, 부셔도 점령을 하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왔을까요? 서문인 영추문으로 들어와요. 일본 군대가. 영추문. 그 가을 추자예요. 건춘문, 봄춘자예요. 자, 북문은 뭘까요? 신무문이에요. 자, 남쪽을 지키는 붉은새 주작 들어봤죠? 북쪽을 지키는 머리 여러 개 달린 거북이. 현무. 그 뭐예요? 뭐. 신무문. 북쪽을 지킨다 그러지. 이 신무문 관련된 역사적 에피소드는 너희 혹시 저 조광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중종 때? 그 조광조가 한때 중종의 예쁨을 받다가 어떻게 되죠? 일본 아니야. 의사 수술. 그죠? 이제 원칙적으로 보니까 중종이 조광조한테 염증을 느끼죠. 그래서 조광조를 미워하는 신하들이 조광조를 막 모함을 하죠. 그쵸? 그 뭐 나뭇잎에다가 이제 꿀 같은 거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먹게 해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조광조를 제거하려는 무리들이 신무문으로 들어와서 경복궁에 있는 중종한테 보고를 해요. 그 사화를 기묘사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두세요. 무슨 사화? 기묘사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양을 수비하기 위한 그, 이 도성이 쭉 있는데, 이렇게. 이 도성에 동서남북문이 있어요. 아까 정문은 항상 남문이라 그랬죠? 숭례문이에요, 숭례문. 네. 남대문. 자, 동문은 흥인지문이죠? 동대문. 서대문, 돈이문. 지금 사라졌죠? 자, 북대문은 숙정문이에요. 자, 여기서 한 글자씩만 한번 따볼게요. 봐봐요. 동대문 할 때 흥인지문 있죠? 숙정문은 여기 북쪽에, 북문이에요, 북문. 자, 여기 보시면 그 흥인지문이라고 있죠? 여기서 인자를 하나 빼볼게요, 인. 인이 뭘까, 인? 인성. 어질 인자예요, 어질 인자. 유교, 그죠? 공자, 맹자가 강조하는 네 가지 덕 중에서 으뜸이 되는 거, 인. 예.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정의로운 마음, 의라고 하죠, 의. 자, 돈이문에서 뭘 따온 거예요? 의를 따온 거예요, 의. 의. 자, 그리고 숭례문에서 뭘 따와요? 예의, 예절, 예를 따온 거예요. 그럼 지가 없는데요? 정인데요? 이 정이 무슨 뜻이냐면 꾀라는 뜻이 꾀정자예요. 꾀는 뭘 뜻해요? 지혜를 뜻하죠. 지혜. 그래서 인의의 지. 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공자 맹자가 강조한 사덕이 사대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성의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항상 그 산이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비하기가 좋죠. 자, 먼저 한양의 그 북쪽에 있는 산,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북한산의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새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북한산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 북악산. 그리고 서쪽에 있는 산, 치마바위로 유명한 산, 무슨 산? 인왕산이 있어요. 인왕산. 그리고 남쪽에는 말 그대로 남쪽 이름 따가지고 무슨 산? 남산. 네. 장충동 들어봤어요? 동국대 이런 데가 있죠 여기 남산에 네, 국립극장, 남산타워 가봤죠? 네. 그리고 제일 낮은 산, 좀 존재 가치가 희미한 낙산이 있어요. 낙산.
125m밖에 안 돼요. 125m면 대모산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죠? 그리고 그 고려는 육부였죠. 육부. 이성 육부 기억나요? 이호, 예병, 형궁. 이부, 호부, 예부 각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이 부는 황제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만. 근데 조선은 명나라에 납작 엎드려서 4대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감히 육부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보다 하나 아래 등급 조를 써요. 조. 이조, 호조, 병조. 네. 그래서 육조가 광화문 앞에 이 거리 주변에 육조 건물들이 쭈쭈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육조를 관장하는 최고 부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관장하는 의정부가 여기 있기도 했죠. 육조 거리 옆에.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한양을 딱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이 길이 있는데 여기다가 큰 종을 하나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종을 댕댕댕댕 치죠. 맞아요. 제야의 종소리. 저 타종 행사 하잖아요. 자, 그 종이 들어가 있는 그 보신각이죠. 그 보신각. 보신각에 종이 매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인의 예지가 사덕이라면은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기도 해요. 신을 집어넣기도 해요. 믿을 신. 네. 붕우유신. 그 친구 사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걸 이제 오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5가지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들. 그 보신각 안에 신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종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종이 매달려 있는 보신각을 종각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요? 너희 지하철 1호선에 종각역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그 종각역 나중에 지나갈 때, 아, 여기 보신각 종 매달려 있는 동네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이 매달려 있는 이 긴 거리, 한양을 관통하는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해요? 육조. 종이 매달려 있는 거리. 보신각? 네. 종이 매달려 있는 길. 어떤 반에서는 종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십. 근데 맞아요. 종길은 종길인데 한자로 해보세요, 길을. 로저로. 종로예요, 종로. 네. 보신각 종이 달려있는 이 길을 종로라고 부른다고. 종로 1가, 종로 2가 들어봤어요? 네. 자, 그리고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인데 창덕궁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창덕궁은 이 이성계가 궁궐 만들 때 만들어준 궁궐이 아니에요. 이방원이 만든 궁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종묘가 보이고 사직이 보이죠? 종묘 사직 얘기 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빠르게 해볼게요. 종묘 사직의 기본적인 배치 원리는 좌묘우사예요. 좌묘우사. 좌가 무슨 자자예요? 좌. 왼자죠. 왼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는 어느 쪽에 있대요? 우사.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왼쪽 오른쪽은 알겠는데 묘가 뭘까요? 묘? 이게 종묘예요, 종묘. 종묘는 뭐 하는데요? 역대 왕들 혹은 왕비들의 맞아요. 위패. 예, 그리고 혹은 신주라고도 하죠. 그 왕의 생년월일, 사주팔자,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함이 있어요. 이거를 신주 혹은 위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셔놓은 공간이 종묘예요. 그래서 종묘에 가보면은 태조 이성계부터 역대 조선 27대 임금의 그 신주나 위패가 쭉 모셔져 있어요. 이거는 그 나라의 곧 뭐다? 영혼이에요, 영혼. 정체성. 이게 없어지거나 이게 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갈 때 뭘 제일 먼저 챙겼을까요? 종묘. 이 종묘에 있는 신주들을 다 옮겨요, 먼저. 종묘는 건물이니까 못 옮기죠. 그 종묘는 일본 놈들이 태워버렸고 신주랑 위패 이런 것들을 모셔가지고 의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는 뭘까, 사. 아,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해야지. 종묘에 아까 그 각 왕들의 신주랑 위패를 모신다 그랬죠. 신주 위패가 같은 의미인데 아무튼 신주를 모시는데 이 신주에 이름을 붙여요. 근데 뭐 이성계 신주에 그냥 이성계라고 부르지 않겠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붙여놓죠. 그 신주에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묘. 묘호라고 불러요. 묘호. 지.
자, 보통 나라를 세운 임금의 신주에 붙이는 묘호는 뭘까요? 태조가 들어가요. 태조. 나라를 세운 임금의 신주에 붙이는 명칭은 뭐라고요? 태조. 계승한 사람. 태조를 계승한 사람의 임금에게 올리는 묘호는 뭘까요? 태종이에요. 태종.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임금에게 올리는 묘호는 뭘까요? 세자가 들어가요. 세종이 들어가요. 세종.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분이 받았죠? 네. 세종. 네, 세종대왕이죠. 자, 그리고 이 조자는 나라를 건국한 태조한테만 원래 올릴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태조 외에 조가 들어간 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시대 많죠?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조가 있죠. 또 선조가 있고 인조, 영조, 정조가 있죠. 그죠? 자, 이건 왜 조가 들어간, 순조도 있고 왜 조가 들어간 거예요? 야매예요, 야매. 야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붙여서는 안 되는데 신하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자, 세조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죠. 이거는 대역이죠. 대역죄죠. 대역죄.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폐륜이잖아요. 그걸 해놓고 지들이 무슨 대단한 공을 세웠다고 그 공신들이 자기네 왕을 높여가지고 세조라고 올린 거예요. 원칙적이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선조는 자기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튼 임진왜란을 극복을 했죠. 자기는 도망갔다 온 건데 이순신 잘 싸우고 여러 사람들이 의병들이 잘 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을 한 건데 그래도 아무튼 중국 힘을 빌어서라도 임진왜란 잘 극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조라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인조는 광해군이라는 폭군을 몰아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 신하들이 광해군을 몰아낸 자신들의 공과 그 자신들이 세운 왕을 높여가지고 인조라고 지들이 붙인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인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산대 산은 뭐냐면 사직단을 얘기해요. 그 어린이 도서관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어린이들 읽기 좋은 책들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이게 그 사직동에 있어요, 종로구에. 자, 이게 사직이 뭐냐면 옛날 옛적에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나라의 시조가 후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직이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의 신으로 추앙받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후직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제사 공간이 사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사직 그 주변에 그 사직단이라는 그 재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주변에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자, 근데 위치를 보세요. 종묘는 전궁에서 어느 쪽에 있다고요?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종묘 위치를 볼게요. 종묘 위치가 어디 있어요? 경복궁의 오른쪽에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근데 임금이 남쪽을 보잖아요. 임금님 보기에는 종묘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죠. 다 임금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직단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에 있지만 임금님 기준으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게 좌묘우사예요.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고 중국에 있는 여러 역대 수많은 왕조들이 다 이 기본적으로 좌묘우사예요. 이게 중국에서 온 전통이에요. 네. 그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원래 묘호는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명나라에 엎드리면서도 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죠. 묘호를 그대로 썼어요. 우리가 묘호를 안 썼던 시절이 고려시대 잠깐 있었죠. 언제 썼어요? 원간 썼기 때 묘호를 안 썼죠. 그죠? 원나라 눈치 보느라고. 근데 그 이후에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도 태정, 태세, 문단세 다 묘호를 썼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종묘사직 위치랑 이런 것들을 봤고, 여기 보시면은 청계천이라는 그, 보여요? 청계천 들어봤어요? 여기 그 한강 지류로 조그만 시냇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비만 오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 그 시냇물들 좀 길을 잘 이렇게 그 물길을 좀 타가지고 요거를 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이게 뭐라고 불리냐면 그냥 개천이라고 불렸어요. 개천에 용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냥 저 이름 없는 시냇물이나 이런 하천들을 그냥 또랑들을 개천이라고 하잖아요. 개천으로 불렸는데 문제는 이게 조선시대 200년, 300년 동안 관리가 잘 안 돼요. 자, 이게 200년, 300년 동안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하니까 비만 오면 넘치고 그리고 여기가 점점 지저분해져요. 막 뭐 사람들 대소변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도 여기 많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냄새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썩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아주 뭐 그 영조 때는 이게 정말 손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오염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마시는 것도 못 마시고 전 전염병에 여기가 온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조 때 이 개천을 이제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인원 한 2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다 파헤쳐요. 그 다음에 물길 정비 사업을 벌이는데 그때부터 이 영조가 이거 이름을 그 맑을 청자를 붙여가지고 청계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 청계천이 일제강점기 거쳐가지고 계속 이제 그 서울에 남아 있다가 자, 우리 예전에 저 군사 출신으로 군인 출신으로 대통령 된 사람 있죠? 박정희 대통령 있죠? 자, 군인들은 천천히 하는 거 좋아해요? 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속전속결,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 얼마 전에 시장 스스로 뽑았죠.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죠? 근데 이 당시 때는 그 군사정부 때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뽑았다고 안 하고 뭐 했어요? 직접. 조종. 네. 어떻게 했죠? 임명했죠, 임명.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일 잘하면 유임시키고 일 못하면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랑 같은 군인 출신이면서 부산 시장 하던 시절에 아주 시장 역할을 좀 박정희 대통령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이 부산 시장이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백으로 서울시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김현옥이라는 사람. 누구? 김현옥. 별명은 불도저. 불도저가 뭐 하는 거죠? 드릴보이에 드릴보이. 자, 막혀 있는 게 있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불도저 시장 김현옥 때, 자, 여기 청계천이 이제 보이는데, 이게 잘 관리도 안 돼서 그때도 지저분했는데, 문제는 서울 한복판을 이게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차들이 지나갈 때 여기다 다리를 놓거나 뭔가 아무튼 차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거 못 참죠. 그 어떻게 했을까요? 매워요. 매워요. 여기다 시멘트를 부어요. 청계천 위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이걸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고가도로를 만들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이제 도로같이 만들어 놓은 도로들 있죠. 이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차들이 서울을 완전히 그냥 직선으로 관통할 수 있게끔 그 만든 거예요. 그게 청계천 고가도로. 이게 근데 그 교통체증을 해결하나 싶었어요. 서울에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다는 소문이 나니까 차들이 어떻게 돼요? 몰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교통체증의 온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전혀 모르는 군인이 자, 보통은 이렇게 도시를 관통하게끔 그 길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심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남산도 이제 지금 여기 아래 막고 있죠, 서울을. 그러니까 남산도 어떻게 했을까요? 남산 아래 지하를 뚫어버렸어요. 지금도 이게 남아있죠.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긴 터널. 그걸 김현옥 시장이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시멘트로 부어놓은 게 문제가 컸어요. 근데 이게 청계천이라는 게 자연하천인데 이게 그 아래로는 또 다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빛도 못 받고 그 저기 뭐야 시멘트 아래로 그게 물이 막 흐르다 보니까 거기 막 또 지저분하게 쌓이고 냄새가 위로 어떻게 됐을까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000년대 초반에 서울시장 된 사람이 이거를 걷어냈어요. 너희 혹시 저 이명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저 버스 환승, 지하철 환승 있죠? 이거 처음 만든 거 외에도 이 청계천 그 지저분하게 관리 안 되던 그 청계천이랑 그 고가도를 다 없앤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지자 아니에요. 자, 근데 아무튼 그 청계천 그때 그 시멘트 다 드러내고 거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저 양재천처럼 양재천 지금 길 다니기 좋죠. 산책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막 청운의 벽 같은 것도 만들고 좀 되게 예쁘게 이렇게 경관을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여기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데이트할 때 되게 좋으니까 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청계천.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예. 자, 그 청계천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고 자, 이성계 가게 얘기만 오늘 빨리 하고 마칠게요. 봐봐요. 이성계가 원래 함흥 출신이죠. 함흥 출신에 있다가 그 뭐 쌍성총관부 수복이나 이럴 때 공을 세워가지고 개경으로 와서 벼슬살이 하다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조선 왕이 된 거잖아요. 이성계가 함흥에 있을 때 맞이한 부인 향처라고 불러요. 향처. 향이 무슨 뭘 뜻해요? 향. 지방. 지방이나 시골을 뜻하죠. 자, 시골에 있을 때 맞이한 부인 첫 번째 부인이에요. 한씨. 이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성계가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딸 둘이랑. 아들 몇 명? 6명. 자, 그리고 이성계가 나중에 개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 개경에 있는 강씨 귀족이랑 이제 결혼을 해요. 귀족의 딸이랑. 이성계가 이제 잘 나간다 싶으니까 여러 귀족 집에서 이제 청혼, 그 혼사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성계가 그래서 맞이한 두 번째 부인이 신덕왕후 강씨예요. 당시 개경이 고려 수도였기 때문에 경처라고 불렸어요. 자, 신의왕후 한씨는 아들 6, 딸 2 낳고 조선 건국하기 바로 그 직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왕비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이성계의 부인으로서 정식 왕비의 조선의 1대 왕비 타이틀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신덕왕후 강씨. 이 강씨는 야사에 의하면 얼굴도 아주 외모도 출중했다고 하고 이성계보다 나이도 20살이 어렸어요. 그리고 이성계가 굉장히 사랑했던 부인이고 이성계가 처음에 개경에 와가지고 자리를 못 잡을 때 이 강씨네 집안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이성계가 개경에 자리 잡는 데 도움을 또 많이 줬던 집안. 그리고 또 이성계가 그 조선 왕이 될 때 이 강씨네 집안에서 여러 물심양면을 많이 도왔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성계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조선의 1대 왕비 신덕왕후 강씨예요. 네. 이성계가 조선 왕으로 즉위했을 때 나이가 60살이었어요. 60살이면 지금도 노인이죠. 60이면 사람 은퇴하잖아요. 이 당시 60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90살, 100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 예전에는 수명이 짧았는데, 그럼 가장 이제 이 당시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던 진짜. 그쵸. 왕의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죠. 자, 한양천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세자. 세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책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자를 임명하는 걸 책봉이라고 불러요. 누굴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 자, 이성계가 세자로 누굴 책봉할까 아들들을 훑어봤는데 큰아들은 건국하고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진안대군 방우가. 자,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들 이름들 앞에 다 방자 돌림이죠. 자, 이게 유교 문화예요. 그 예전에 유교 문화에서는 자기랑 같은 이 저기 뭐 다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은 그 다 같은 등급들이죠. 이런 걸 학렬이라고 불러요. 학렬. 뭐라고요? 이 같은 학렬에서는 그 지금 아까 성규가 얘기한 대로 돌림자를 같은 글자를 보통 하나씩 써요. 그래서 지금도 형제끼리 이름 하나 같이 쓰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그 방자 돌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성계 쪽에서는 계자 돌림이었어요. 이성계, 이원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자, 진안대군이 건국하고 2년 만에 죽어요. 죽은 원인은 정사에는 제대로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야사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래요. 왜 술을 많이 마셨냐면 아버지 조선 건국에 동의를 못했다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제일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야 됐을 큰아들이 아버지가 조선 건국하는 거에 대해서 신하가 왕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못 잡고 술 먹다가 죽었어요. 네, 방우.
그리고 신의왕후 한씨의 6번째 아들 방현은 초시에 급제한 거예요. 과거 시험에 완전히 급제하려면 초시 다음에 복시까지 급제해야 되는데 방원만 복시를 급제했고 이 방현은 초시에 급제했다가 몸이 약해가지고 일찍 죽어요. 자, 당시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 신하들한테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바로 딱 얘기한 게 적장자 얘기가 나왔어요. 자,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어떤 아들이에요? 장남이죠, 큰아들. 네. 적자는 뭐예요, 적자? 대적소. 정식 부인의 아들을 적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왕은 여러 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식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첩이면은 첩의 자식들은 적자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첩의 자식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첩의 자식들은 서자라고 불러요. 서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이 있죠. 홍길동. 홍길동이 서자였어요. 홍길동 아버지는 홍대감. 그러니까 벼슬한 과거 시험 급제한 벼슬하는 벼슬아치였는데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됐던 첩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서자였다고. 조선은 이제 유교, 성리학의 나라인데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적자, 서자. 자, 근데 적장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자, 그러면은 적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자 프리미엄이 없죠. 그럼 누구를 세자로 삼아야 될 것인가? 자, 보통 적자가 죽으면 적손을 세워요. 적자의 아들을 세운다고. 근데 이방원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논의는 차자냐, 삼자냐, 다른 아들들인데 이때 신하들 얘기에서 나온 얘기가 공이 많은 사람. 자, 나라 건국에 공이 제일 많은 사람 하니까 중지가 어디로 몰렸을까요? 방언한테 몰렸죠. 일단 타이틀이 있죠. 유일하게 뭐 급제자예요. 과거 급제자죠, 과거. 과거 급제자고. 자, 그리고 위화도 회군 때 최영이 이성계 가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성계 돌아오기 전에. 근데 이 낌새를 눈치채고 개경에 있던 방언이 이 신덕왕후 강씨랑 이 자기 배다른 동생들이랑 이성계 가족들 식구들을 다 데리고 경기도 포천 들어봤어요? 포천에 있는 이성계 따로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데리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했을 때 그 가족들이 다행히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무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공을 세운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공, 누굴 때려 죽였어요? 정몽주를 때려 죽였죠. 그리고 또 야사에 의하면은 조선이 건국됐을 때 고려 왕족들이나 고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조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고려의 왕씨들이랑 조선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강화도에 가서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거 되게 좀 해피한 얘기죠?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배를 제공해줬어요. 자, 그리고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자, 배가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구멍 뚫린 배였어요. 그래서 그 구멍 뚫린 배를 타고 고려 왕족들이 건너가다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방원이 직접 지시했다는 어떤 정황은 없지만, 어떤 그런 증거는 없지만, 이방원이 그런 걸 했다라는 야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방원은 킬러이자 이제 조선 건국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인 거죠. 자, 그래서 이방원으로 중지가 몰렸는데, 이 얘기가, 이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누가? 강씨. 강씨가 이 얘기를 듣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치, 자기 아들을 세자로 삼아달라. 자기 아들은 왜 세자 논의에서 빠지느냐. 자, 그래서 이성계한테 막 울며불며 매달리니까 이성계가 난처했죠. 제일 사랑하는 부인인데. 그래서 누굴 찾아갔을까요? 누굴 뭐라 그랬을까요? 정도전을 오라 그래. 누가 괜찮겠어, 삼봉? 자, 물어봤죠. 자, 정도전 생각. 정도전은 야, 야심이 많은 사람. 일단 이렇게 딱 권력을 잡자마자 계속 책을 써가지고 조선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정치 욕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왕은 이성계처럼 자기를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같이 유능한 신하를. 정치는 누가 해요? 자기처럼 유능한 신하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능하고 품계가 높은 신하들을 재상이라고 부르죠. 정도전이 꿈꿨던 거는 재상 중심 정치. 왕은 온화하고 얼굴 마담만 하면 돼요. 그리고 혈통으로만 그 이씨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면 돼요. 정치는 누가 한다? 자기 같은 재상이 하는. 근데 이방원은 거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랑 같이 이색 밑에서 공부했던 정도전을, 아니, 정몽주를 누구랑 상의도 안 해버리고 죽여버렸죠. 그죠? 불도저잖아요, 이방원. 자, 그래서 이방원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공신들이 방번을 추천해요. 근데 방번은 포악하다라는 신하들의 평이 있었어요. 뭐하다고? 포악하다. 너희 형제 중에서 포악한 형제들 있어요? 있어요? 오빠 포악해요? 남동생이?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 가끔 남동생들을 좀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포악해서 얘는 탈락. 그럼 막내가 좀 온순했나 봐요. 그래서 막내가 세자로 책봉이 돼요. 자, 누가 이를 갈았을까요? 어. 방언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자, 정도전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국사. 그리고 조선은 유교의 나라고 불교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불교를 비판하는 책을 써요. 불시 잡변. 여기서 불시가 누굴까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을 어이 불시하고 낮춰 부른 거예요. 잡변은 뭘까? 잡변. 잡소리란 뜻이에요. 부처님의 잡소리, 부처의 잡소리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육전, 경제문감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조선을 열심히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자, 아들이 세자로 책봉한 다음에 모든 걸 이룬 그 신덕하고 강씨 굉장히 기뻤는데 2년 만에 병이 나서 죽어요. 이성계가 엄청 슬퍼했다 그래요. 자, 보통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어디다 묻죠? 도성 안에 묻을까요? 밖에 묻을까요? 밖에 묻어요. 너희 나중에 조선 왕릉 같은 거 이제 나중에 혹시 갈 기회 생기면은 조선 왕릉들 주로 어디 있을까요? 저기 저 구리시, 고양시 이런 데 있어요. 구리나 고양이 도성 바깥이죠 다. 자, 신덕하고 강씨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자주 그 무덤에 가려고 도성 안에다 지어요. 이거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반대가 엄청 심했거든요. 이성계가 밀어붙여요. 중구에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덕수궁 있고 이런데? 자, 덕수궁이 정동에 있거든요. 이 정동의 정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신덕하고 강씨의 릉호가 정릉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 선정릉 할 때 그 정릉 말고 또 다른 정이에요. 그 이 정릉에서 정동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이방원이 이거 나중에 왕 된 다음 가만 냅뒀을까요? 이거를 무덤을 파헤친 다음에 도성 바깥으로 대충 옮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무덤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성북구, 고려대가 성북구에 있죠? 성북구 정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정릉동의 정릉은 이게 또 뭐예요, 이거? 신동하고 강씨의 정릉이 있어가지고 정릉동에. 이 중구 정동의 정이나 정릉동의 정이나 어떤 정이에요? 다 이 무덤 정릉의 정자예요. 아무튼 강씨가 죽었어요. 자, 이제 강씨를 이 아들들 어린 아들들을 지켜줄 만한 엄마가 죽은 거죠. 예. 자,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이제 명나라와 조선 간에 외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당시 명나라 황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태조 홍무제라는 사람이고, 자, 조선은 이제 태조 이성계가 다스리고 있죠. 근데 명나라 황제 홍무제에게 올릴 문서를 표전문이라고 하는데 그 표전문을 누가 썼냐면 누가 썼을까요? 글 잘 쓰는 정도전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이 기록에 의하면은 불손했다고 나와. 불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공손하지 않았다. 명나라 황제는 안 그래도 변덕이 심한 사람인데 정도전이 싸가지 없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정도전 데리고 와. 명나라로 데리고 와. 내가 죽여버리려니까. 자, 근데 정도전이 명나라로 갈까요? 이성계가 정도전 보낼까요? 안 보내요. 대신에 자, 여기 요하라는 강의 동쪽 어디죠? 요동이죠.
명나라가 허풍만 셌지 여전히 이 요동을 장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북원의 압력 때문에. 자, 그래서 이성계랑 정도전이 자, 우리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있잖아. 뭘 다시 정벌 하기로 해요? 요동 정벌을 다시 계획을 해. 저거 실력도 없는 놈들이 우리 지금 기죽이려고 괜히 저거 지금 땡깡 부리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동을 한번 쳐보자. 자, 요동을 치려면 군사가 필요하죠. 자, 군사를 어디서 마련하냐면 정도전이 딱 제안을 하죠. 사병을 혁파하자고 해요.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죠? 사병을 없애자. 혁파라는 게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사병이 뭔데, 사병? 개인의 병사들이죠. 이 개인의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요? 개인을 위해 충성해요? 이 병사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고 개인을 위해 싸우는 병사들이죠. 이 사병들을 다 누가 데리고 있었을까요? 이방원을 비롯해서 왕자들이나 공신들이 사병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여차하면은 힘을 모아가지고 조선 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인시대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큰 그림은, 이성계와 정도전의 큰 그림은 요동 정벌을 핑계로 사병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공병으로 끌어들이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정벌을 계획한 건데 이거를 왕자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정도전을 치죠. 이게 1차 왕자예요. 이걸 주도했던 게 정한대군 이방원이었어요. 1398년 무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인정사라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다. 이때 제일 눈에 가시였던 사람 정도전 찾아가서 죽이고요. 정도전 누가 직접 찾아갔을까요? 자, 우리 저 왕과 사는 남자 봤죠? 거기서 제일 저 수양대군이 눈에 가시려 여겼던 게 누구예요? 아, 왕과 사는 남자는 그게 안 나오는구나. 자, 세조가 수양대군이 제일 눈에 가시려 여겼던 단종을 부탁했던 신하 김종서죠, 그죠? 수양대군이 그 계유정난 일어나던 날 밤 누굴 찾아갔을까요? 김종서를 찾아가서 자기 하인복을 시켜서 대가리를 깬다고 철퇴로. 자, 그것처럼 이방원도 누굴 찾아갔어요? 정도전. 정도전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정도전을 죽여요. 그 다음 누구 찾아갔을까요? 강서, 그리고 죄 없는 성격만 포악한 이방. 남동생 방번을 죽이죠. 아버지 당황했어요.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요. 자, 너무 화도 나고 기도 차고 정도전 죽었다 그러고 아들들 죽었다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 왕 안 해. 상왕으로 올라가고 왕자리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영안대군한테 준다. 살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 자, 근데 사실 이성계의 의지가 작용했다기보다는 옥세가 영안대군에게 넘어가게 된 거는 사실 방원 측의 공작이 제일 컸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치, 눈치도 있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방관은 적자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자식이 제일 많았던 임금이거든요. 17남 12녀가 있었어요. 29명이 자식이 있었는데 17남 중에서 정식 부인이었던 정한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첩외 자식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뒤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형을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형한테 뒤를 이어받기가 딱 좋죠. 그래서 2대 왕으로 채택된 게 방과예요. 이 사람이 정종이.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죠.